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일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우리 시장 정말 강합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2020선을 넘어서요. 2030선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수 포인트가 과연 산의 중턱일지 아니면 꼭대기일지 아무도 모르지만요. 이렇게 강한 시장 속에서 나만 소외되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문제겠죠. 오늘 시장의 이슈도 짚어보고요. 위원님들과 함께 종목 이야기도 나눠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시장이 좋은 만큼 베스트 트레이딩맨 일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 이야기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위원님 모십니다. 이청원 위원님과 최충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들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샘플러스 이청원, 샘플러스 최충성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이미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지만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일단 우리 동년배 위원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 뵙는데 시장이 너무 좋아요. 좋아도 너무 좋아서 오늘 시장이 빨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이 지수가 산 중턱일지 아니면 더 갈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또 8월 위기설도 슬슬 나오는 걸 보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눌렸다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너무 잘 가고 있어서 이 시장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에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확실히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강하게 상승폭을 더 키워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최충성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지금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과열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시장 자체가 물론 상승을 하는 이유는 제가 뭐 강연회, 주말 중에 강연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입니다. 지금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아마 머릿속에서 좀 많이 잊혀지셨을 텐데 지금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생각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네.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 매수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외국인들이 수급 조절을 하고 지수를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 장세 그런 섹터군들 잘 공략을 하셔서 수익을 최대한 현금을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다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관점이 좀 필요한 시장입니다. 일단은 산업군 관련해서는 기존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일단 산업군들의 변화, 그러니까 섹터군들의 기존에 이제 투자하셨던 방법이나 종목들로는 수익을 내기 굉장히 좀 힘든 시장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과열돼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방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그런 여력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서는 뭐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되 어느 정도 수익을 계속적으로 챙겨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공매도가 8월까지 금지가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올리는 국면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8월까지는 조금 상승으로 보는 게 나을까요, 위원님? 네, 일단 지금 뭐 유럽 관련해서는 공매도가 지금 다 해제가 된 상태이고 얼마 전에도 이제 기사가 나왔었고 일단 지금 확정 최초에 이제 말했던 시점은 9월 16일까지인데 일단 9월까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기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보이고 있고
왜냐하면 그 전에 어느 정도 뭐 지금 당장 진행을 하지 않겠다라고는 뭐 논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시장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되고 한 8월 정도 해제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일단 계속적으로 뭐 공매도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수가 상승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속빈 강정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그러한 부분들에서 증시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지금 순환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댐에 물이 굉장히 좀 고여 있는데 물이 흐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좀 고여 있는 거는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방어적으로 대응을 계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인물은 썩는다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보수적인 시각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도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는 이청원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시장도 좋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전에 아나운서님께서 산의 중턱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아직까지 산 초입입니다. 아, 시작도 안 했어요? 네, 이제 막 산을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선 지금 일봉상으로 코스피를 보게 되면 말 그대로 거칠 게 없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나왔을 때 갭 상승 이게 의미가 있고 이걸 일정 부분 메우는 움직임이 나오면 시장 다시 한번 갈 거다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오늘 한 번에 가버렸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코스피 기준 2050포인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열어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거칠 게 전혀 없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을 모두 많이 하고 이제는 새로운 산업군이 지속적으로 말 그대로 수혜를 받으면서 시장은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는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물 경제에 대한 불안함인데 예전 일본이 그랬죠. 80년대 후반에 말 그대로 전자제품에 대한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당시 1987년 기준으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블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 버블은 누군가들은 충분히 즐겼다는 거죠.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또 실물 경제에 대한 우려와 주식시장의 폭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때 맞춰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고 그때 맞춰서 대응하면 됩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는 만큼 지금 시장 상승에서는 여러분들이 분명 즐겨야 하고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이야기해 드릴 게 제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세리 메이. 이게 5월에 주식을 팔고 나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잠깐 통계 데이터 분석을 조금만 해봤어요. 네.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 자료 자체는 제가 통계청에 있던 로우 데이터를 제가 약간 가공을 했고 정확하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샘플 수가 20개, 코스닥은 16개입니다. 정확하게 코스피 10대 10이었고 코스닥 8대 8이에요.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5월에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하나의 격언이라는 거죠. 또 하나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미국 증시니 뭐 S&P 500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제가 리스에서 논문을 한번 검색을 쭉 해보니까 세린 메이라고 하는 주제로 관련된 논문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S&P 500이 1940년부터 2015년까지 총 76개의 샘플 수를 가지고 통계 결과를 내봤는데 재미난 것은 5월에는 분명히 전월 대비 4월보다 증시는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5월 같은 경우 정확하게 S&P 500은 1940년부터 2015년까지 0.31% 평균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오히려 2월, 8월, 9월이 증시가 음의 수익률이 아닌 5월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것. 그게 뜻하는 것은 5월의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단순한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지금부터 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판단 아래 그런 걱정 아래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포지션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선물 쪽에서 외인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지금은 코스피 200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주식 선물 쪽에도 분명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물 쪽에서는 개인이 여전히 사고 있고 외인이 드문드문 들어온다 하더라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추세적으로 시장이 지금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수급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 시장은 더 간다는 거예요. 수급에 변화가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그건 현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크게 들어오는 것. 오히려 바톤 터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계속 긍정적인 시각으로 주식시장, 주식 투자
마음 편안하게 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좋기 때문에 보통의 이제 주식 격언이죠. 셀인메이 5월엔 팔고 나와라. 이러한 격언이 있는데 이 격언도 통하지 않는 좋은 시장이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산의 중턱도 아니고 초입에서 이제 시작도 안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어떻게 갈지 좀 더 기대가 되는 한편 또 최충성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도 좀 더 보수적인 시각에서 아무래도 좀 고여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경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야기까지 두 분의 균형적인 시각도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강한 것은 여전히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수익률 게임에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위원님께서 모두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으면요.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이슈들도 하나씩 만나봐야겠죠. 오늘도 두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첫 번째 이슈 만나보시죠. 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생활만 변한 건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순위가 뒤바뀌는 등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른 종목들도 있는 반면 내린 종목들도 있습니다. 새로 편입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를 소재로 한 종목들이나 아니면 언택트 관련주들의 순위는 올라간 반면 이제 과거에 움직였던 이제 무거운 종목들 100위 밖으로 밀린 기업들도 있는데요. 뭐 KCC라든지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러한 좀 올드한 산업군의 종목들은 순위권 밖으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위원님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 위원님, 이 네. 뉴스 어떻게 보셨어요? 매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어찌 보면 산업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사실 자연스러운 그런 거예요. 거다. 예. 네. 사실 경영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 또 회사라고 하는 것은 크게 4단계의 과정을 거쳐요. 처음에 태동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성장기가 있고 세 번째가 성숙기, 마지막이 쇠퇴기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 제약 바이오라고 하는 기업들, 이에 속한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 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분명 인지도가 높았고 전 세계적으로도 나름대로 관심을 받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코로나19가 완전 많은 것을 바꿔놨죠. 기존 미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제약 바이오 이 기술력만큼은 대한민국보다 월등히 앞선다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이 여실없이 정말 부족한 게 많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시젠이나 또 기타 많은 기업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말 그대로 세계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크게 키웠습니다. 아마 앞으로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런 전염병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또는 세계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은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앞으로 볼 겁니다. 이게 곧 대한민국의 산업 변화를 견인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 시총 상위 10개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지금 3위, 7위. 이게 뜻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약 바이오가 예전과 달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군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제가 딱 주식을 시작했을 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1위가 삼성전자였고 2위가 현대차, 네. 3위가 현대모비스, 4위가 포스코, 5위가 기아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때요? 당시에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이 세 가지였는데 철강과 자동차가 이제 전부 다 밀려버렸잖아요. 두 가지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 시장이 조금씩 해당 산업군이 조금씩 쇠퇴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한 가운데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물론이고 이제 2차전지,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포털과 관련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군에 대한 움직임과 그들이 보유한 시총이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결국에는 적어도 현 시점에 봤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는 당연히 반도체, 필연적이겠죠. 그리고 제약 바이오 이 두 가지 산업이 어찌 보면 가장 큰 주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정도 더 곁들이자면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종업원 수가 될 수도 있고 시가총액이나 주가 수익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쉽게 평가를 할 수 없는 것, 가치 평가를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브랜드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TV가 하나 있습니다. 20만 원짜리예요. TV가 A와 B라는 TV가 있는데 모든 재화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하나가 LG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 있으면 당연히 사람들은 여기를
산다라는 거죠. 그게 전 세계적으로도 필연적으로 나오는, 즉 AG라고 하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라고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어떠한 제약 바이오 회사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의약품 중에 시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 시젠을 더 선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산업은 우리가 단순하게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뚜렷하게 보여주면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충분히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특히나 시젠 눈여겨볼 만하죠. 시젠의 시총이 지금 2조 8,778억 원으로 254%나 급등을 하면서 시총 안에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이 가장 크게 올랐던 기업으로 시젠을 예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눈을 돌리면서 좀 잘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젠 최충성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이 뉴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단에 부딪히고 기존의 산업군들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향후 10년 동안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섹터군들, 종목들을 발굴을 하고 저점에서 잘 모아가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왔다. 기존의 투자 방법, 그리고 기존에 투자하셨던 그런 종목군들로는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구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에서 정확히 좀 찝어준 그러한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판도가 뒤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단순히 뭐 카카오가 시총 8위, 뭐 그 이상까지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는 단순히 뭐 카카오가 굉장히 뭐 발전이 돼가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기존의 뭐 카카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뭐 시젠이나 그 바이오 종목들, 뭐 알테오젠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보시면은 바이오 종목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판도가 뒤바뀌고 있어요. 기존의 산업군들, 기존에 이제 시장을 이끌어왔던 그런 종목들이 지금 뭐 후발주자로 좀 밀려난 모습입니다. 조선 관련 업종들 이런 것도 잘 보시면은 예전에는 조선 관련주가 물론 좋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전의 현대는 지금의 현대와 다르듯이 지금의 삼성전자도 향후 10년 뒤에는 지금의 삼성전자만큼의 그런 브랜드 가치를 보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물론 삼성전자 대단한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지만 경제 순환 구조에서는 다른 기업들 분명히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지금 합병을 계속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은 이러한 것들을 좀 잘 체크하시면 좋겠고, 뭐 바이오는 우리 미래 먹거리이고 계속적으로 정부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바이오 예전에 단순 뭐 임상시험 이런 것들로는 사실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 이제 바이오 임상시험 외에 플러스적인 4차 산업, 그리고 뭐 정부 정책 수혜가 들어가는 그런 종목군들을 잘 발굴을 하신다면, 예전에 셀트리온도 지금처럼 뭐 몇십만 원씩 최초부터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뭐 200만 원에 거의 육박해서 올라갔던 그런 시절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삼성전자도 처음부터 100만 원, 200만 원 주가가 형성됐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몇천 원, 몇만 원부터 다 천천히 끌어왔거든요. 그 시장 자체를. 지금은 저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일단 비대면,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것과 연관된 바이오 기업들을 좀 잘 찾으신다면 향후 정말 10년을 끌어갈 수 있는, 10년에 한 번씩 오는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10년 위기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위기는 기회다라는 그런 말을 한번 잘 엮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10년 동안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시고, 특히 4차 산업 관련해서는 지금 주가가 10,000원대에 있는 종목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예전에 반도체도 그랬고 모든 종목들이, 대다수의 종목들이 그래 왔습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전통 산업군들의 시총이 감소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잘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시총이 단순히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뭐 영업이익이 떨어져서 아니면 주가가 떨어져서 시총이 변한다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추세 하락 국면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시되, 뭐 증권이나 보험 관련주 이런 것들, 그리고 조선업황 관련해서도 지금 단기적인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노리시는 건 좋습니다만, 산업군들의 변화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향후 몇 년을 보고 끌고 가겠다는 관점에서는 예전의 투자법으로는 지금의 시장에서는 향후 투자에서는 더 이상 수익을 내기 굉장히 어려운 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잘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 시대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이제 조선업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오늘 이제 전통적인 정유주나 철강주 그리고 건설주들의 흐름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냥 너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순환매가 돌다 돌 게 없어서 이 섹터군들이 움직인 걸로 볼까요, 위원님? 네, 사실상 뭐 그냥 큰 의미를 저는 사실상 두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수급에 대해서 제가 뭐 계속적으로 이제 카톡방이나 거기서 회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지금 수급의 변화를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들 수급 자체가 뭐 들어오고 있지만 많은 양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작은 그 매수 그걸로 금액으로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을 잘 자극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좀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거의 99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기존의 방법들을 버리기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잘 자극하기 위해서는 그냥 예전에 향수라고 불리우는 것들을 그냥 자극하면 됩니다. 2차 전지, 조선, 은행, 금융 이런 것들만 자극하면은 수급이 바로바로 들어와요. 즉각. 지금 4차 산업 관련해서는 수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에이, 조금 올라갔는데 더 올라가겠어? 5,000원, 6,000원, 7,000원까지 갔는데 더 올라가겠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은 뭐 잠깐 있다 말 거야 라는 관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투자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올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자극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하시고, 이용할지언정 이용 당하시지 마시고 일단 그런 부분들은 좀 단기 스윙 관점에서 어디까지나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총이 바뀌는 등 이제 주식의 판도가 바뀌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향수에 젖지 말자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슈 이렇게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우리 장을 이끌었던 두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바람잘 날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또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시장도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 미중 무역 전쟁 자체가 이슈가 끼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이 이번에 위안화 절하 카드를 이제 내걸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경제 불황 위기를 맞은 신흥국 통화 가치의 연쇄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래들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좀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도 미중 환율 전쟁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번엔 최충성 위원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이 이슈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지금 뭐 미중 무역 분쟁 격화이다, 아니면 단순 위안화 약세를 만들기 위한 그런 흐름이다라는 이제 뭐 분석들이 오고 가고 있고, 분석보다는 이제 중국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미국 쪽에서도 서로 간에 얘기를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를 했냐 해서 좀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히 환율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뭐 돈을 버시려면 그냥 다른 뭐 주가를 보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환율만 이해를 잘 하셔도 굉장히 수익을 많이 잘 낼 수 있다는 건데, 일단 그만큼 환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불안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수출 증가 그리고 양국의 이제 무역 구조 변화를 좀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에서는 뭐 지금 당장 뭐 환율을 뭐 평가 절하를 했다거나 그렇다고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어느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히 뭐 중국에서 진행이 됐고 미국이랑 서로 다른 나라 싸움처럼 그냥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우리나라는 수출에 굉장히 의존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다면 직격차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고, 지금 환율이 오늘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1250원 정도까지는 그 하단까지는 조금 괜찮습니다. 최근에 이제 환율 관련해서 좀 의구심을 많이 가지셨을 텐데 지수랑 이제 환율은 좀 역비례 관계로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 최근엔 지수가 상승하는데 환율은 왜 같이 상승을 하지?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간혹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다만 이제 40원이 넘어가고 50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시장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일단 그 전까지는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뭐 의구심을 가지시거나 겁을 먹으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환율 정쟁과 관련해서 금융 시장 전반적으로 단순 미중 이 갈등을 넘어서 글로벌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좋지 않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역이 정말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에서 환율에 관련된 이야기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34.30원으로 하락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청원 위원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볼까요? 아무래도 좋지는 않겠죠. 그렇죠. 당연히 악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거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해결 방법이에요. 뭐죠? 중국이 그냥 고정 환율 제도 탈피하고 외환 시장 완전히 개방하면 끝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그걸 하지 않는 거죠, 중국이. 그러면 왜 그렇게 중국은 계속해서 지난 몇 년간 미국이든 다른 국가로부터 위안화의 가치를 평가 절상해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고정 환율 제도를 쓰면서 위안화의 가치를 조금씩 평가 절하해서 위안화의 약세를 유도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만 제대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첫 번째로는 학습 효과인데 그 학습 효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본과 대한민국입니다. 우선 일본 같은 경우 보면 일본도 1980년대 이후로 전자제품에 대한 판매가 크게 호조를 보이면서 말 그대로 국가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 경제가 미국 경제와 맞먹거나 오히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시총까지 넘어서는 수준까지 넘어가니까 각국에 있던 주요 정상들, 예를 들면 미국이든 영국이든 소련이든 1985년에 우리 한번 회의합시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일본도 당연히 들어와요. 그게 1985년에 있었던 플라자 호텔에서의 플라자 합의입니다. 주된 안건은 딱 하나밖에 없었죠. 일본, 너네 경제력에 비해서 엔화의 가치가 너무 낮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 엔화 평가 절상해라고 압박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평가 절상했어요. 2배 정도 뛰어버렸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전자제품에 대한 판매 호조가 이어지고 있고 기술력을 당시 전 세계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후 약 5년 정도 경제 호황기를 걷게 됩니다. 물론 이후로 부동산 버블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갑작스럽게 평가 절상을 해버리게 되면은 말 그대로 자국 경제가 크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한국입니다. 만약 지금 중국이 정말 미국이 원하고 다른 국가들이 원하는 것처럼 고정 환율 제도가 아니라 변동 환율 제도, 시장을 개방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제2의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사실 대한민국도 예전에 그랬죠. IMF 사태가 터지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무리한 OECD 가입이었다고 봅니다. OECD로 가입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4대 선결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환시장의 완전한 개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유가 메이드 인 차이나,
조악하고 싸죠. 그런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까지 잃게 되면은 누가 중국산 제품을 살 것이냐. 그게 곧 수출에 큰 타격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중국은 지금 미국이 자꾸 압박을 넣는다 하더라도 결코 이 고정환율 제도를 당분간은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게 언제까지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봐요. 고정환율 제도를 탈피하는 그 시점은 지금은 중국은 어쨌거나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경공업 또는 중공업 이거 넘어서 이제는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서 성과가 나와야 돼요. 그게 통신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세계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드론 시장이 될 수도 있고 4차 산업 그 모든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그날까지 고정환율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겁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미국이 중국에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중국은 어떻게든 버텨내겠다라는 것. 버텨내면서 뭘 하겠어요? 기존에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지만 16억, 17억에 달하는 내수 시장이 엄청나게 있죠. 참고로 전 세계에서 수출을 기반으로 하던 국가가 내수로 전환했을 때 성공한 국가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은 아마 그걸 노리고 있을 거예요. 시간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수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비록 미국이든 다른 국가가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이 고정환율 제도를 결코 당분간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시장을 누릴 수 있을 만한 불확실성이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시점에 시장에 큰 영향,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 하지만 환율 조작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 2년 정도 전에도 아마 나왔죠. 그리고 앞으로도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이 당시에 힘이 있다면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화두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대한민국의 시장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을 보시면서 해당 이슈의 크기,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만 판단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작년과 달리 우리 시장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미중 무역과 관련된 이슈들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계속해서 주면서 우리 시장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시장 여전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이끌었던 두 가지 이슈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의 업종과 종목들도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께 좀 여쭤보도록 하죠. 이청원 의원님, 그러면 오늘 시장의 업종과 종목 어떤 걸로 꼽아오셨어요? 저는 오늘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섹터. 철강이었어요. 철강. 평소에 안 보시던 섹터? 예, 아예 철강이 왜 이렇게까지 움직이지라고 하는 것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들이 TCC 스틸, 문배 철강, 그리고 밑에 NI 스틸부터 시작을 해서 소형주든 중형주든 많이 뛰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유가 뭐였냐면 포스코는 현대제철이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철강 업종의 2분기와 3분기 실적이 꽤나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야, 철강이 이제 실적이 나오니까 시장도 좋으니까 주가가 반등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철강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시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철강은 지금은 피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주가라고 하는 것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전기차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지금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데 이 친구들이 실적이 지금 대단히 잘 나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결국엔 미래 산업에 대한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반면 철강은 실적은 괜찮다 하더라도 미래 산업에 대한 전망이 어둡죠. 그래서 주가는 더 밀릴 가능성이 있거나 약세 국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철강이 오늘 뛰었다. 이걸 계속해서 가지고 간다가 아니라 수익이 나거나 오늘처럼 이렇게 점핑이 나왔을 때는 가급적 포지션을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철강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종목은 어떤 종목 보셨어요? 저는 역시 철강 대장주죠. 포스코입니다. 역시 포스코. 네, 포스코가 오늘 2.3% 크게 오른 건 아니에요. 특별한 모멘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지만 철강주들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역시 우리가 포스코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포스코 그래도 저점 구간에서 조금씩 올라오니까 여러분들이 대략 19만 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잡고 손절 가격은 16만 원 정도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그래도 장기적으로 조금은 괜찮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업종 철강 그리고 그 안에서 대장주 노릇을 하고 있는 포스코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가 19만 원, 손절가 16만 원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번에 최충성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오늘은 어떤 업종과 종목 눈여겨보셨어요? 네, 일단 오늘은 뭐 제약 관련주,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최근에 강세를 주고 있고 뭐 그 중에서도 이제 대장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어린이 이제 궤질과 관련을 해가지고 네 이슈가 굉장히 되고 있고 뭐 미국 유럽에서만 일단 국한돼서 좀 일어났던 일이라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국내에서도 의심 환자가 이제 2건이 발생이 되면서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뭐 그 중에서도 이제 명문제약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가 일단 눌림을 살짝 주고 25%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이 궤질 관련해서는 지금 발견이 됐기 때문에 뭐 하루아침에 없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궤질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지금 뭐 코로나발 이슈로 뭐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됐다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조금 더 확산이 되거나 그럴 부분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아스피린이나 이러한 종목군들 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그중에서 이제 추세가 굉장히 강했던 명문제약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눌림 구간, 그 다음에 오늘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뭐 지금 고점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매수를 하지 않으시면 되고 저는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종가 자리에서 내일 시가 정도 시작이 되면 일단 8,000원까지 한번 눌려주면 밑꼬리 닳고 반등을 어느 정도 주면은 그 자리에서 좀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너무 저점이어도 좋지만 너무 저점이 아닌 정확한 이제 확실한 리스크를 없애고 그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바로 들어가시기보다는 한번 흔들고 올라올 때 그 다음에 겁을 주거든요. 일반적으로 세력들은 겁을 주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8,500원 정도 접근을 하시고 단기적인 목표 구간은 뭐 9,500원 정도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너무 넓게 잡진 마시고 금일 만들 봉의 중간봉을 보시면 됩니다. 아까 8,000원짜리를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 자리에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리를 살짝 기술적으로 이탈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3분봉이든 30분 봉이든 분봉 차트로 대응을 하실 때는 만약에 이탈이 나왔다라고 내가 기준점을 잡고 있던 그 봉에 대해서 3분이든 30분이든 만약에 기준점을 잡고 있던 그 봉의 모습에서 3분을 이탈을 한다면 다시 회복되는지를 3분을 확인하시고 만약에 30분을 보셨다면 30분을 다시 회복하는지 보시고 그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지 일단 내가 힘드니까 빠져나온다는 관점에서 좀 접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단기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노리신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내일 종가 자리에 아니면 좀 편하게 들어가신다면 이렇게 눌린 구간은 항상 발생을 하기 때문에 8,000원, 7,000원 사이쯤에서 한번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도 괜찮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죠. 13개국에서 번진 어린이 궤질 의심 환자가 국내에서도 나왔다라는 이슈를 받으면서 명문제약 오늘 급등했던 종목 최충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8,500원 정도에 만약에 공략을 한다면 목표가 9,500원, 손절가 8,000원으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 대한 이슈와 업종 종목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는 위원님과 함께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베스트 공략주 시간입니다.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일장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튀어오를지 매일매일 기대가 되는 그런 한 주인데요. 한 분 한 분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위원님, 내일 네. 베스트 공략주 뭐 가져볼까요? 내일 베스트 공략주. 네. 내일 바로 가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유가 천천히. 예, 제가 최근에 계속 단타만 이렇게 들이다가 오늘은 조금만 쉬어가자. 조금은 긴 호흡으로 보자. 네. 그래서 NH투자증권 가지고 왔는데 NH투자증권은 사실상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업일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주입니다. 증권주는 시장이 가야겠죠. 결국 시장이 갈 것이다라는 판단이 저는 개인적으로 서기 때문에
NH투자증권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증권주들의 모멘텀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시장이 이렇게 잘 가는 가운데 주식 투자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었죠. 그로부터 창출할 수 있는 브로커러지 수수, 즉 그 수수료가 되는데 거래를 활성화하다 보니까 거래하는 그 거래량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그것은 결국에는 증권사에 또 하나의 수익을 창출하는 변수가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이야기할 것은 결국에는 시장일 수도 있고 이런 증권주들 최근에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간접금융이라고 하죠. 기업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운영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간접금융이 주를 이뤘는데 2010년 이후로 이제 직접 금융이 꽤나 많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다 보니 초기 상장, IPO를 관리하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더 많이 나오고 있고 새롭게 상장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OTC 마켓, 장외 시장도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결국에는 IPO에 따른 수혜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NH투자증권은 물론이고 각종 증권사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라고 하는 모멘텀과 시장이 괜찮을 것이다. 이 두 가지만 보시고 NH투자증권을 한번 여러분들이 중기나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오늘 방송 초에 지금 산 중턱이라기보다는 저는 산입구라고 했죠. 저는 현 정부 아래 코스피는 2,600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2,600을 넘어갈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NH투자증권이 만약 코스피 시장이 그렇게 좋다면 도대체 얼마까지 갈까? 그건 시간이 많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현 시점에서의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증권주를 우리가 하루 정도 편입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판단, 잘못된 투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목표 가격은 짧게 11,5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9,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무려 2,600이요, 위원님? 네, 더 할 것 같습니다. 더 갈 것 같다고요? 시장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인 뷰를 보여주셨습니다. 시장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NH투자증권 증권주 중에서 골라주셨고요. 앞으로 실적도 기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또 그리고 목표가는 11,500원으로 좀 짧게 잡아주셨는데 중장기로 끌고 가는데 짧게 잡아도 괜찮을까요, 위원님? 우선은 짧게 수익을 내고 사실 그런 거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미래에 이게 얼마까지 갈 것이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대다수 10% 정도 수익이 나면은 빨리 수익을 실현하자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NH투자증권이 11,500원까지 10% 정도 수익이 나면 네. 아마 그때도 장이 좋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맞춰서 또 다른 종목이 얼마든지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우선은 NH투자증권 대략 10% 정도의 수익만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한번 편입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로 끌고 가되 이제 1차 목표가로 11,500원, 손절가는 9,500원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시장에 대한 강한 믿음과 함께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최충성 위원님의 베스트 공략주인데요. 위원님, 오늘은 어떤 종목 추천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물 들어올 때 놓아야 되는 거고 일단 계절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네, 계절 관련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조화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최근에 많이 상승이 나왔고 단기 과열 구간으로 일단은 내일 정도까지 진행이 돼 단일가로 거래가 될 겁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급하게 잡으시지 마시고 아마 아시겠지만 이제 과열 구간이 끝나면 상승이 나오는 그런 관점은 있기 때문에 수급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궤질 발생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기 이평선 그리고 장기 이평선까지도 정배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 만약에 못 잡으면은 그냥 두셨다가 또 눌림은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못 산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버리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평소에도 매매를 하실 때 일단 눌림 구간은 항상 나오고 주가는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마음 편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가 6,300원 구간인데 일단 단기 목표가는 7,000원 제시해드리려고 하겠고 일단 손절가는 금일 제가 눌림목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5,500원 저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저 자리까지 한번 눌렸다가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싸게 매수를 해서 좀 끌고 가시는 그런 전략. 그리고
이런 것들은 괴질 관련은 지금 이제 추세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뭐 떨어졌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파도 치는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할 겁니다. 만약 궁금하시다면 파미셀이나 이런 종목들 보시면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략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좀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애청자님들 좀 종목 상담 시간을 받아보면 파미셀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파미셀 만약에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 같다 하면은 조화제약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초단기로 들어가는 건가요, 위원님? 너무 단기는 아니고 일단은 살짝 단기 스윙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스윙 관점에서는 조금 끌고 가셔도 됩니다. 시간을 두고 끌고 가보신다면 충분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막 괴질 관련주들은 이제 이슈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조화제약 최충성 위원님께서 베스트 공략주로 가져와 주셨고요. 목표가 7,000원, 손절가 5,500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위원님들 오늘 화요일 날 또 지난 화요일 날 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청원 위원님, 지난 이 시간에 드렸던 종목이 신일전자였죠, 그죠? 네. 네, 리뷰 어떻게 해볼까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운이 다음날, 좋았다. 예, 6% 정도 상승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급등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이야기했죠. 4일 안에 4% 수익만 나면 된다고. 그런 시스템 매매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에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 신일전자도 마찬가지였어요. 4% 이상 수익이 나고 4%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더 보거나 그러시지는 마시고요. 다만 지금 신일전자가 저도 그때 이후로 차트를 지금 오늘 한 일주일 만에 다시 봤는데 네. 차트 흐름이 상당히 좋네요, 제 눈에. 그게 뜻하는 것은 여기에서 한 번 더 움직임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계절 수혜주죠. 파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신일전자가 파스코만큼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여름이 본격적으로 더 찾아오는 그 시점 6월 첫째 주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시세를 줄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일전자 혹시나 며칠 전에 들어가서 물리신 분 있으면 네. 보유 한번 하시고요. 신규로 들어가겠다 싶으신 분들은 가급적 신일전자보다는 파스코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청원 의원님께서 지난 공략주로 가져와 주셨던 게 바로 신일전자였는데요. 이제 계절 수혜주로 그 다음 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음 거래일에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수익을 나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만약에 지금까지 아직 보유 중이시라면 시세가 앞으로도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럼 위원님 목표가나 손절가는 좀 수정을 안 해도 될까요? 네, 신일전자 같은 경우 우선은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 2,640원 아마 제시해줬던 걸로 네, 맞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단기로만 들어갔기 때문에 짧게 봤죠. 하지만 이 종목을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여전히 목표 가격은 2,640원 잡고 대응을 하시고 손절 가격은 지금부터는 조금 짧게 잡습니다. 대략 2,200원 정도 잡고 대응하면 그래도 손절하지 않고 아마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종목에 대한 확실한 AS까지 해드렸습니다. 목표가 2,640원, 손절가 2,200원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최충성 위원님은 지난 베스트 공략주입니다. 위원님, 저번에 드렸던 종목이 하이비전 시스템인데 맞나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4차 산업과 관련을 해서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이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한 15% 이상 상승을 했고 저는 이제 2배 이상 안 갈 종목은 보지 않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2만 원 이상까지도 장기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 좋겠고 제가 저번에 목표가는 1,770원을 네. 말씀드렸는데 오늘 딱 1,700원 정도까지 70원 정도 이제 갭이 발생을 했는데 일단 계속적으로 끌어가셔도 괜찮지만 상단 121선 부딪힌 만큼 일단은 저 자리를 뚫어주는지 이번 주 안에 좀 빠르게 저 자리를 돌파를 해주면 조금 더 상승을 할 거고 만약에 하지 못한다면 일단 수익 실현하시고 하단에서 다시 잡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박스 구간을 만들어 간다면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던 9,000원에서 다시 1,500원 사이에서 어느 정도 좀 모아가시면 좋겠고 천천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4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 자체가 다 거의 다 이제 10,000원 이하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향후에 계속적으로 좀 크게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스마트 팩토리나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좀 준비를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충성 의원님의 지난 베스트 공약주 하이비전 시스템 무료 2만 원까지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꽉꽉 채워서 알찬 이야기 해주신 두 분의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에서 진행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2부에는 최충성 위원님의 상담까지 이어지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 여러분 성공 투자를 위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